통영 진행되는 경매 물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물건으로 등록해 둔 거 이렇게 별표 표기가 돼 있거든요. 여기 지금 반가까지 떨어졌네요. 우리 동네에 있고 이게 무전동 시내권 제 변두리에 있는 물건이라 제가 눈여겨보던 건데 반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게 싼데 3억 4,900이면 요즘 금리 때문에 다들 좀 움츠리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010년에 지어졌고 임차인이랑 보니까 낙찰자 인수사항 없고 등기부에도 낙찰자 인수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다 빨간 거 없습니다. 자, 요 정도 보고 가격을 보고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네요. 자, 3억 4,900이니까 자, 오늘 물건은 요겁니다. 요거에 지금 땅이 175평, 건물이 114평, 2010년에 준공이고요. 옆에 게 보니까 20년 11월 코로나 한참일 때 요건 좀 크네요. 땅은 요 옆에 땅이랑 거의 똑같고요. 172평. 건물의 연면적이 해당 매각 물건이 114평인데 옆에 거는 171평인데 9억 9천에 거의 10억의 거래가 됐네요. 요게 한 6억에서 6억 5천 정도로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건물의 연면적. 요건 또 15년에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6억에서 6억 5천 예상되고요. 비교 분석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최근에 22년 10월에 거래된 게 있네요. 자, 요거는 지연제도 거의 비슷하네요. 해당 물건이 10년이니까 거의 2년 차. 대지가 101평 해당 물건 비교 물건입니다. 근데 우리 물건은 170평이 넘죠. 그러니까 땅 면적이 상당히 작죠. 70평이나 작습니다. 건물 연면적도 101평, 우리 물건은 114평. 그런데 이게 5억 8,800에 거래가 됐어요. 요것만 보더라도 해당 매각 물건이 충분히 6억 5천 정도는 봐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해볼 만한데요. 자, 로드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물건이에요. 이 물건. 자, 주변은 전부 다 다가구구나.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자, 요게 이제 다가구의 모습 뒤쪽에 주차장 포함이구나. 외관상으로는 양호해 보인다. 2010년 치고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싸네요. 일단 자, 이 다가구인데요. 이게 이면길인데 무전동이고요. 주변에 전부 다 다가구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뒤쪽인데 뒤쪽은 타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가스밸브인데요. 여기 5개가 다 잠겨 있고요. 여기 103호 한겨울실이 열려 있습니다. 103호라고 되어 있네요. 편함에는 보니까 해당 물건 주변으로 전부 다 이제 다가구죠. 다가구. 내부 집기 TV라든지 이런 거 냉장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정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물방울이 좀 맺혀 있네요. 조금 어디선가 물이 이쪽으로 새들어서 이렇게 흘러내려. 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매 강의 세무경 매니저 비니입니다. 자, 오늘은 가처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영상을 좀 보셨죠? 저희가 가처분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게 경매 기초 단계를 내가 보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게 경매가 정말 쉽지 않구나.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구나. 또 어떤 분들은 알면 알수록 더 어렵구나. 야, 이거 초보가 할 수 없겠는데? 이런 좀 걱정, 불안함, 부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좀 하실까봐 제가 미리 좀 앞번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처분에 대해서 오늘도 기본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경매에서 가처분의 팩트는 여러분들 지역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 중에 가처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진행 물건이 100개라고 하면 한두 개 있을까 말까거든요. 사실 없는 경우도 더 많고요. 그런데 100개 중에 한두 개 나올까 말까한 이 물건이 또 실제 좋은 물건일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실제 가처분을 풀 수 있다 해도 물건이 안 좋으면 어떡해요, 그죠?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물건 자체가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것을 따져봤을 때 이 가처분을 너무 깊이 있게 아실 필요는 사실은 없다. 그래서 내가 이 가처분 설명을 좀 들어보고 이거를 다 알기에는 조금 어렵다. 세무경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내가 조금 이야기는 어렵다 하시면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이거 패스 좀 하셔도 돼요. 가처분 모르고 지나치셔도 됩니다. 왜? 가처분은 안 다루면 되니까. 제가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 강의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가처분의 내용도 봐야 되거든요. 피보전 권리도 보고 그것에 따라서 후순위 가처분이라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해당 소유권자의 소유 권한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다투는 내용일 때는 후순위라도 챙겨봐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선순위일 때도 당연히 인수지만 이게 가처분이 효력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있으나 마나한 것들.
또 그런 것들을 구분해내는 걸 설명을 이제 드리다 보면 아직 용어도 생소한 데다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처분을 설명드릴까 말까 고민했던 건데, 일단은 가처분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영상을 한 2번 정도, 2-3번 보시고, 그럼에도 가처분 이게 너무 어렵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 가처분 강의는 건너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 물건 분석을 남들이 좀 애매하는 걸 내가 분석한다고 해서 그 물건이 좋은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물건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착각. 실제 일반 경매 물건 또는 매매 물건으로 나오는 것 중에 좋은 것들도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경매를 배우고 부동산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경매 기초 단계에서 너무 알아야 될 것들이 많고 법률 용어도 어렵고 이거 어렵다 해서 내가 할 건 아니야 하고 거리를 두지는 말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가처분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면 이거 제쳐두고 물건 임장 한두 개 더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임장하면서 더 많이 배우고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저희 강의도 그렇겠지만 일반적인 강의나 교육에 보면 실제 잘 나오지 않는 사례를 예외적으로 설명하는 강의가 훨씬 많아요. 그렇다 보면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자꾸 접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어, 저런 것도 있어, 이 경매는 진짜 다 알고 해야 되는구나, 못하겠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깊이까지 알 필요도 없고, 많이 그렇게 또 그런 상황으로 안 나오는 그런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시고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패스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가처분의 2번째 강의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 강의 후반부에서는 선순위 가처분이라 하더라도 실제 여러분들이 인수할 게 없는 껍데기뿐인 가처분인 경우 설명드릴 거고요. 후순위 가처분인데도 여러분들에게 인수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의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까지 꼭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너무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도저히, 그러면 패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가처분 2번째 강의 설명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후순위든 선순위든 주의해야 될 건 4가지. 소유권 이전, 소유권 말소, 사회 행위 취소, 그리고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 4가지 경우는 후순위든 선순위든 좀 주의하시라. 선순위는 당연히 입찰에 주의해야 되고 후순위라도 상당히 좀 조심해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강의들이 많이 나올 건데요. 가처분 중에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위한 가처분, 또는 건물 철거 가처분, 또는 토지 인도를 위한 가처분이 다 같은 말인데요. 이런 가처분이 있는 경우는 선순위뿐만이 아니라 후순위라도 무조건 인수예요. 무조건 인수. 어떨 때 주로 나오냐 하면 주로 건물만 경매로 나왔을 때 그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겠다라고 가처분을 걸어놓고 소송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 건물이 나왔는데 그 건물을 철거해버리겠다 하면 당연히 주체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낙찰을 받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철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낙찰된 나는 소유권을 당연히 박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위한 가처분은 선순위든 후순위든 무조건 인수,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예시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밀양에 있는 의원인 것 같은데요. 1점부터 보긴 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가처분이 있죠. 이게 말소 기준 권리인데 그것보다 빠른 선순위 가처분입니다. 이 내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경매 신청 채권자가 건물 철거 청구권, 이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에 관한 그런 가처분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처분 결정돼 있죠. 이 가처분이 만약에 강제 경매 이후에,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가처분 설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인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가처분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러니까 가처분을 걸고 본안소송을 3년 이내 안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소멸이 될 수 있다.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가처분이 걸려있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그 물건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등기에 가처분된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들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실제 찾아내기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 처음 이제 경매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 당사자, 채무자라든지 가처분권자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탐문을 하셔가지고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본안 소송이 진행이 됐다면 이 3년의 시효는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상의 가처분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3년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3년 이내에 본안 소송이 진행되지 않으면 해당 가처분은 취소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오래된 거는 여러분들이 탐문을 하시다 보면 이게 그냥 걸어만 놓고 진행은 안 됐네, 소멸시효에 해당하겠다
라는 확신이 들면 남들보다 모르는 정보를 취합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요, 몇 가지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이 선순위일 때, 후순위일 때, 선순위라도 인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 후순위라도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 설명드리고요. 이 앞 시간에는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를 갖다가 소유 권한에 대해서만 주로 설명을 드렸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말소 등기, 사행위 취소, 그리고 진정명의 회복,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또는 없는 소유권을 새로 부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만 설명을 드렸는데, 가처분에는 이 등기에 관한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근저당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가처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근저당이 있는데 요 근저당이 없는 거야, 빼줘 라고 등기에다가 가처분 설정을 하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등기상에 근저당이 빠지거나 혹은 없는 근저당이 새로 들어가게 된다고 했을 때 소송으로 다퉈서, 전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걸 뺀다거나 혹은 등기상에는 없는데 새로이 전세권 설정이 새로 등기가 된다고 했을 때 경매 진행자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처분의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소유자 A씨가 있고요. 그 뒤에 바로 가처분이 걸립니다. 어떤 가처분이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에요.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라고 이 B씨가 가처분을 거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소유자 B씨가 등기가 돼요. 자, 이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근저당 가압류 이후에 근저당으로 경매 신청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자, 말소 기준 권리가 요 근저당이죠. 그죠? 근저당 이하 소멸이고, 자, 이 가처분은 선순위 가처분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가처분의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자, B씨에게 소유권을 넘겨달라라는 그 이유로 해서 가처분이 걸렸고, 소송이 됐든 안 됐든 어찌됐건 이 소유자 B씨로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그죠? 목적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이 가처분은 선순위라도 낙찰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자 B씨가 목적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가처분을 굳이 말소시키지 않는 거죠. 그냥 등기에 그대로 놔두는 경우입니다. 그렇기에 이 소유자의 목적, 이 가처분권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는 낙찰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죠. 앞번에 설명을 드렸죠. 자, A, B가 있는데 이 소유자가 매도인이에요. 매도인. 그리고 이 B가 매수인입니다. 자, 이 B씨가 돈을 다 줍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다 줬어요. 근데 서류를 주기로 했는데 안 줍니다. 이 A씨가. 이런 경우죠. 그죠? 아니면 잔금을 매수인이 주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안 받는 경우도 있죠.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지고 팔기 싫은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 B씨는 법원에 잔금을 공탁하고 이 A씨의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겠다라고 해서 가처분 걸고 본원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입니다. 자, 결론은 이 B씨가 목적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홀딩을 해놓은 이 가처분은 낙찰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가처분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또 한 번씩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 A씨가 있고요. 자, 근저당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소유자 B씨에게 소유권 이전이 돼요. 그리고 나서 가처분이 걸립니다. 어떤 가처분? 이 소유자 B씨의 소유권을 취소해달라, 말소해달라 라는 가처분입니다. 자, 제3자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후순위 권리들이 붙고요. 그 다음에 경매가 신청되는데 요 근저당 설정에 기해서 경매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 근저당 같은 경우는 소유자 A씨가 숙주죠. 이 근저당의 원인이 소유자 A씨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가처분은 소유자 B씨의 소유권을 박탈해달라, 취소해달라, 말소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이 가처분에 기한 본안 소송에서 이제 3자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유 권한이 없어지겠죠. 다시 소유권자 A로 되돌아갑니다. 그죠? 그럼에도 어때요? 현재의 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한 이 과정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에 현재의 이 후순위 가처분, 자, 이 근저당권에 기하면 이게 말소 기준 권리니까 이 후순위 가처분입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게 소유권을 변동으로 소유권 이동을 다투는 후순위 가처분이면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히스토리를 자세히 뜯어보니까 이 소유권자의 소유권한이 뺏긴다 하더라도 이 전체의 물건의 처분, 경매를 통한 물건의 처분은 정당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에 이 후순위 가처분은 소유권을 다투는 가처분이라 하더라도 이 소유자 B씨의 권한을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설령 이 소유자 B가 박탈당한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소유자 A씨에 기한 근저당에 경매가 들어갔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을 설정을 하겠다 또는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을 말소하겠다 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걸고 본안 소송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인데요. 소유 권한이 아닌 근저당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상황이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자 A씨가 있고요. 가처분이 걸려옵니다. 어떤 사유로? 근저당 설정 등기 청구권, 근저당 설정 좀 해줘 라고 B씨가 가처분을 걸어요. 실제 돈 빌려 가나 놓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을 안 해주는 거죠. 서류 주기로 해놓고 안 주는 겁니다. 돈만 가져가고.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게 본안 승소를 하든 어찌됐든 이 근저당 B, 이 B씨의 근저당권이 등기부기 되게 됩니다. 이후에. 그리고 나서 뭐 가압류 걸리고 후순위 걸려있고 이 근저당에 기해서, 근저당 B에 기해서 경매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 근저당권 B가 말소 기준 걸리니까 이 가처분은 선순위 가처분이에요. 그죠? 분명히 선순위 가처분입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이 근저당 설정 등기 청구권, 이 피보전 권리가 완성이 됐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처분 역시 이 목적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이 경매에 대해서 제3자가 낙찰받아 잔금 내더라도 해당 가처분이 선순위이긴 하나 낙찰자에게 영향을 주는 가처분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자 A씨가 있고요. 근저당 B, C 다른 금융권에서 근저당이 2개가 달렸습니다. 자, 그리고 가처분이 달려요. 요거는 후순위죠. 후순위. 자, 후순위고 이 가처분의 원인이 피보전 권리가 소유 권한을 다투는 그런 피보전 권리는 아니죠. 이런 경우는 다 말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말소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유자 A씨 있고 근저당 B, C 가처분 가압류 그리고 근저당 B에 기해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그죠? 자, 이하다 소멸이고요. 자, 소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가처분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 해도 이 근저당 C만 없애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낙찰이 되더라도 낙찰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런 경우는 아마도 경매가 좀 중단이 될 수는 있겠죠. 이 상태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 가처분을 걸어놓고 이 C에 대한 근저당이 말소가 돼야 된다라고 누군가가 가처분을 걸고 본안 소송을 한다라고 치면 이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되고 배당이 될 때까지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근저당 C를 없애려는 이유가 누군가가 이 배당 순위에서 우위를 좀 점하려고 하는 소송일 거기 때문에 이 경매가 그대로 종결되게끔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에 기해서 요 경매를 좀 중지해 달라라고 하겠죠. 그죠? 우선이 가압류권자가 요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 근저당이 없어져 줘야 이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받아가는데 좀 더 유리하니까. 이런 어떤 전후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낙찰자의 인수 권리는 없지만 경매가 그대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은 가처분이 소유자의 소유 권한을 좌우하는 그런 피보전 권리가 아니라면 근저당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문제가 없다. 후순위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이 가압류권자가 강제 경매를 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들 다 있고요. 위하고 똑같죠. 자, 요 근저당 말소해줘 했는데 후순위 가처분이니까 다 말소다. 왜? 요 소유자의 권한을 좌우하는 그런 피보전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자 A씨가 있고요. 근저당 B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 가처분이 걸려요. 이 근저당 B를 말소해달라고. 이 근저당이 잘못됐다라고 소송을 하겠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조금 복잡하겠다 싶죠. 그죠? 자, 가압류 걸리고 이 근저당 B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이 돼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한눈에 봐도 좀 복잡함이 느껴지죠. 자, 이 가처분은 후순위 가처분입니다만은 만약에 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이 근저당이 유효하지 않다, 말소해야 된다라고 쳤을 때는 이 경매가 그대로 진행돼 버리고 나면 나중에 되돌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좀 복잡한 상황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다면 이 가처분권자가 승소하면 낙찰자도 영향을 받겠죠. 그죠? 왜냐? 원인이 이 근저당이고 이 근저당에 기해서 경매가 진행됐고 그런데 이 경매가 진행되는 이 원인인 근저당이 말소다, 없다라고 이 가처분권자가 승소했을 때는 복잡해진다. 그래서 경매 신청한 근저당권자가 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존재 유무를 따지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쉽게 입찰하시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요것도 마찬가지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해서 근데 이 근저당이 잘못됐다는 거죠. 누군가가 가처분을 걸었다면 이 가처분권자는 이해관계인이 되잖아요. 이 경매 사건에. 그래서 해당 경매를 중지해달라라고 할 겁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가처분이 살아있는 가처분, 즉 다시 말해서 승소할 여지가 있는 가처분이라면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경매 신청 채권자인 이 근저당권자가 이 근저당이 문제가 있다라는 가처분이 걸리면 이런 다툼의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찰자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 설정 또는 말소, 이 두 가지의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가처분이 되기 때문에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유자 A씨가 있고요. 가처분이 걸립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B씨가 가처분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근저당이 걸려요. 이런 경우가 실무에서는 없겠죠. 사실 가처분이 걸렸는데 누가 돈을 빌려줄 리 만무하죠. 근데 이제 예시로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근저당 걸리고 나서 이 가처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를 했든지 아니면 협의가 됐든지 간에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을 해줍니다. B에게. 그리고 나서 가압류 걸리고 나서 해당 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를 넣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근저당 요계에 말소 기준 권리죠. 이하다 소멸이고요. 이 가처분이 비록 선순위이기는 합니다만 이미 전세권 설정이 완결이 됐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가처분이다. 선순위지만 이미 그 목적 달성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가처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소유자 A씨가 있고요. 가처분이 걸립니다. 또 전세권 설정 등기해줘. 자, 전세권 설정 등기해줘 라고 가처분이 걸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소유자 A씨가 가처분권자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전세권 등기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근저당 가압류가 나오고요. 이 근저당에 기해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 전세권 설정 등기가 선순위죠. 그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세권 설정자 B씨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이 전세권 포함해서 모두 소멸이고요. 이 전세권이 소멸됨으로 인해서 이 가처분도 소멸되는 권리다 보시면 되고, 반대로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하게 되면 요게 말소 기준 권리죠. 이하다 소멸이고요. 이 전세권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당연히 이 가처분도 남아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가처분도 같이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소유자 A씨가 있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먼저 됩니다. 자, 그런데 가처분이 걸려요. 위의 전세권, B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가처분이 걸립니다. 누가? 그 아래 근저당권자가. 자, 그리고 가압류 걸리고 요 근저당에 기해서 경매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본안 소송이 승소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죠. 당연히 근저당권 이하 소멸이고요. 그렇다면 이 전세권자 B가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요건 그대로 남아있겠죠. 요거는 그대로 남습니다. 자,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이 전세권은 낙찰자가 인수죠. 하지만 이 가처분도 낙찰자가 인수가 되긴 합니다만 자세히 뜯어보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의로운 가처분이죠. 무슨 얘기냐면 요 전세권을 박탈시킬 수도 있는 가처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권리관계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세권 설정 등기자 B씨가 배당 요구를 했다면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하다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소송을 다퉈서 이 전세권이 유효하지 않은 전세권이다라고 하면 또 이것도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당연히 가처분권자가 경매를 중지시킬 겁니다. 아마 실무는 그럴 거예요. 하지만 예시를 들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상황이 좀 전개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례를 가지고 몇 가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02 타경, 자, 요건데, 자, 덕진 고량동에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만 나왔네요. 자, 선순위 가처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공유물 분할 경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배우지는 않았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소유자가 여러 사람이에요. 땅 하나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 사람의 권리를 행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매매를 하더라도 다 인감을 가져와가지고 매매를 한다거나 이러면 되는데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공유물이다 보니까 물건은 하나인데 그걸 이제 지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세 사람이 갖고 있으면 세 사람이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똑같이 갖고 있으면 3분의 1씩 지분이라고 합니다.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경매로 진행하고 지분권자가 3명이면 3명씩 나누자 라고 법원에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신청을 해서 경매로 나온 경우 이럴 때 공유물 분할 경매라고 합니다. 요건 또 다음 시간에 확인할 건데요. 미리 좀 설명드립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땅이 이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등기부 현황입니다. 보시면은 이미 경매가 진행이 됐고요. 요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네요. 그죠? 자, 근데 여기 선순위로 인수해가지고 가처분이 걸리게 됩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가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자, 여러분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가 나왔을 때는요. 경매 신청 채권자가 가처분을 이렇게 미리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유권자가 이렇게 3명인데 한 사람이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지분이 똑같이 나눠져 있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경매를 좀 진행해 주세요 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해당 지분을 팔거나 처분하거나 임대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 가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처분금지 가처분을 설정하고 이렇게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건데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일 경우에 경매 신청 채권자가 가처분을 했다면 요거는 선순위라도 말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경매가 진행되고 나서 누군가가 낙찰이 되고 나면 이 지분의 크기만큼 똑같이 배당이 될 거기 때문에 가처분을 하는 이 목적 이유에 대해서 낙찰이 되고 배당이 됨으로써 원인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가처분의 원인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에 경매 신청 채권자가 가처분을 한 경우 인수지만 소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찰자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선순위 가처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등기를 한번 보니까요. 자, 여러 사람의 지분이 있죠. 이게 아마 가족이거나 그런데 가족이 아닌 분도 껴있네요. 그죠? 근데 가족 아닌 분이 내 지분을 행사하지를 못하니까 서로 팔자 사자 해도 서로 의견이 안 맞고 해서 법원에다가 요거 그냥 경매로 진행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똑같이 나누게 해요 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이렇게 경매 신청한 사람이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처분을 못하도록 가처분을 한 겁니다. 자, 채권자가 한 두세 명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한 두세 명이 같이 경매 신청을 한 겁니다. 나머지 지분권자의 이 지분을 처분금지 가처분한 거죠. 자, 보시면 피보전 권리가 소유권에 의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 공유물 분할 청구를 위한 경매를 신청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경매 물건으로 나온 걸 여러분들이 봤을 거니까요. 자, 뒤에 김모, 숙님까지 해서 총 3명의 채권자가 나머지 4, 5명의 지분권자에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일체 처분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가처분이죠.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자, 요거는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가처분 설정 등기 접수번호 아까 그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한 겁니다. 지분권자에게. 가처분권자인 신청채권자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지정되는 즉시 가처분에 대한 포기서류를 제출하겠다라는 가처분 포기서가 제출돼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똑같아요. 경매를 신청한 이 채권자 아까 가처분하고 경매를 동시에 진행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낙찰되더라도 해당 선순위로 가처분돼 있는 요거는 가처분 포기를 하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뭐 사실 이런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경매를 통해서 이 가처분의 원인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소멸을 하는 건데 이렇게 매각물건 명세서에 표기를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선순위 가처분으로 되어 있으면 입찰 안 할까봐 이렇게 법원에다가 가처분권자들이 이렇게 제출을 한 겁니다. 좀 높게 낙찰이 돼야 신청 채권자도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배당을 받으니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경기도 파주 분수리에 있는 농지네요. 이것도 토지입니다. 선순위 가처분으로 되어 있고요. 자, 등기부 현황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이 걸려 있습니다. 자, 요 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고요. 선순위 가처분이죠. 그죠? 자, 내용을 보게 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입니다. 자, 이 소유권자가 신모 씨인데 상속을 받았네요. 그죠? 근데 이 신모 씨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걸고 소송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1998년이에요. 그죠? 이렇게 오래된 경우는 실제 소송이 이뤄졌는지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가처분이 걸리고 소유권자가 이 사람 이름으로 가처분 뒤에 누군가가 명의자가 바뀌어 있다면 요 선순위 가처분은 문제가 없을 텐데 소유 권한이 바뀌지는 않고 꽤 오래전에 이렇게 가처분이 걸려 있는 거는 실제 본안 소송이 됐는지 탐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서울지방법원의 의정부지원에 요 사건 번호 넣으시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나올 건데요. 본안 소송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은 안 되실 겁니다. 잘 안 되거든요. 간혹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본안 소송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 안 된다. 그래서 탐문 좀 해보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등기부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보전권리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입니다. 매매를 하기로 했는데 이 소유자가 소유 권한을 안 넘겨주네요. 자, 이게 종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가처분, 이 신모 씨가 다른 행위를 못하게 가처분을 걸어놓고 소송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금지사항도 똑같이 적혀있죠.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일체행위 처분 금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볼까요? 등기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2번 최선순위 가처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만약 이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실제 존재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 이렇게 매각 물건 명세서에 친절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울주 범서 구라리에 있는 임야입니다. 이것도 땅이네요. 선순위 가처분이고요. 많이 떨어져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처분이 걸려 있습니다. 코리아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선순위 가처분이죠. 이게 말소기준 권리니까요. 인수라고 되어 있고 내용을 봤더니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해줘 라는 가처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요 소유권자가 실제 예를 들어서 요 가처분권자와 같은 뭐 법인회사의 대표라든지 그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요건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보통은 가처분이 걸려 있으면 일반적인 매매로 거래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가처분권자에 준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앞번에 설명드렸다시피 가처분을 걸고 가처분을 건 가처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게 선순위라 하더라도 말소거든요.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동일인이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가처분은 인수가 되겠죠. 하지만 2004년에 가처분이 됐으니까 본안 소송이 진행됐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등기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2004년에 가처분이 걸렸고요. 소유권을 이전을 해줘. 피보전 권리가 사유가 그렇고요. 자, 금지사항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처분행위 금지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또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건물만 매각입니다. 건물만 매각, 선순위 가처분. 자, 등기부상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처분이 걸려 있네요. 근데 근저당이 여기 있어요.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어요. 자, 그런데도 인수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봤더니만 건물 철거 청구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가처분인 거죠. 이게 지금 건물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건물을 갖다가 철거를 하라는 소송을 구할 것이야. 그러니까 처분을 못해 라고 우순위로 가처분을 걸었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인수다.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등기부 내용 한번 볼까요? 가처분이고요.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매각 물건 명세서 보나마나 인수할 수 있다라고 주의하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에 있는 임야네요. 자, 지분이고요. 토지만 매각이고 선순위 가처분. 자, 또 나왔네요. 공유물 분할 경매. 자, 지분권자 중에 누군가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을 해서 경매가 진행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가처분을 먼저 걸어놓고 나머지 지분권자가 처분 못하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렇게 나온 거고요. 자, 등기부 현황 보게 되면 자, 미리 가처분을 했죠. 공유물 분할 청구에 의한 가처분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고요. 선순위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이 경매가 정상적으로 종결이 되고 배당이 된다면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선순위 가처분은 없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공유물을 분할을 해서 나눠줘 라고 법원에 신청을 해서 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나눠 가지게 되면 누군가가 낙찰돼서 그러면 이 목적이 달성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선순위 가처분이 아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인 경우 경매 신청 채권자가 이렇게 가처분을 넣으면 낙찰자가 인수 안 합니다. 자, 이렇게 신모씨 여러 사람의 지분이 있네요. 그죠? 그 중에서 두 사람이 공유물 분할 경매 신청해가지고 나누자 이렇게 법원에 신청해서 진행이 된 거고 그 전에 피보전 권리로 공유물 분할 청구권으로 가처분이 결정이 된 겁니다. 다른 처분 행위 하지 말아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거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선순위 가처분. 자, 다음으로 부산 해운대 송정에 있는 임야입니다. 자, 토지만 매각이고 선순위 가처분이 되어 있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이 두 개나 걸렸습니다. 사회행위 주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 자, 사회행위 나왔습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이 또 사회행위 주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 두 개가 들어왔네요. 다시 말해서 이 소유권을 가진 이 사람이 그 앞에 소유권자가 있을 겁니다. 그죠? A씨가 있을 거고 이 소유권자가 B씨예요. 자, A씨가 B씨한테 지금 권리를 16년에 넘겨줬는데 액면으로는 매매로 되어 있지만 이게 이 A씨가 재물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 주식회사 요 회사에 임의로 넘겼다라고 보고
이 소유권은 타당하지 못하다. A로 돌려줘. 원상회복해줘. 라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처분을 걸고 소송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말소 기준 권리로 되고 요거는 다 말소지만 요건 낙찰자가 다 떠안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등기 내용을 보면요. 채권자가 사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 또 다른 사람도 사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현재 소유권자의 등기를 없애줘. 잘못됐어. 이전으로 되돌려줘. 라는 가처분. 당연히 선순위니까 인수겠죠. 자, 제주시 애월읍 구업리입니다. 보시면 주택이고요. 자, 선순위 가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부 현황을 보시게 되면 말소 기준 권리가 자 여기 있네요. 자, 그리고 가처분은 후순위로 걸리게 됩니다. 내용이 없으니까 피보전 권리가 뭔지 등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후순위네, 후순위. 자,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입니다. 소유권을 말소해 달래요. 자, 이런 경우는 제가 후순위라도 주의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후순위라서 이 가처분이 등기에는 없어질 수 있으나 이 소송은 실제 소송이 진행된다면, 진행 중이라면 4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피보전 권리자인 이 김씨가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이 물건을 경매로 받은 낙찰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주의하시라 말씀드렸죠. 소유권 말소, 현재 소유권자의 소유권이 잘못됐다라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 채권자를 패소하면 현재 소유권자도 문제가 없고 낙찰을 받은 낙찰자도 문제가 없겠지만 이기면 문제가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미납 계속 미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매정보지에는 후순위라도 선순위 가처분이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죠? 이거는 표기를 참 잘해둔 것 같아요. 자,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계속해서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이런 사례들이다, 이렇게 표기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처분이 등기부 분석하는 권리 중에서는 사실 제일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은 어렵다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어렵게만 보시지 마시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한번 계속 돌려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하면 가처분은 선순위인 경우는 다 제끼고, 첫 강의에서 설명드렸죠. 후순위인 경우에도 소유권 어쩌고 저쩌고 피보전 권리, 그러니까 이 가처분의 원인이 소유권 어쩌고 저쩌고만 나오면 그것도 제낀다. 그 나머지 후순위 가처분은 한번 해볼 만하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 가처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런 경매로 나오는 물건이 거의 좀 없는, 좀 드문 이런 사례들까지 깊이 있게,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지는 마시라 말씀드립니다. 이 물건 하나 나왔고 99개 물건을 또 이거 한다고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장 자주 하시고 물건들도 두루두루 보시면서 가치 분석, 그리고 물건의 하자 분석, 물건 자체의 하자입니다. 현장에 갔더니 어떻더라, 이런 것들, 그리고 이해관계인도 탐문해 보시려고 하고, 주변 부동산 또는 주변 둘러보시면서 시세 파악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연습을 충분히 더 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이 강의 보시면서 아직까지 강의 한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안 돼요. 무조건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물건을 서치해서 그 물건 보러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에 낙찰되는지도 보셔야 되고,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